좀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상속세 절세는 불효자가 더 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재산이 뭐 어떤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고 뭐 금융 재산은 없으세요. 그럼 이제 자녀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한 그 생활비나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빼주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상속세에서 이러한 그 효도적인 비용들을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최근에 세금 부담 낮추기 위해서 상속세를 없애고 유산취득세를 등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3월 달에 네.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상속세는 그 유산세라고 합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 네. 이제 과세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이제 유산세는 미국, 영국, 덴마크만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까지 총 4개국만. 그러니까 이제 유산세 말고 다른 국가들은 이 유산취득세를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유산취득세가 상속세 그 과세 체계의 합리화에서 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법적인 체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네, 이 유산취득세가. 그래서 이 현재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현재 우리 그 유산세는 상속세죠. 그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어떻게 상속 재산을 분할하던 간에 이 세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그 형제가 이제 2명이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예를 들어서 49억을 상속을 받고 나는 1억만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좀 세금을 적게 내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유산세에서는 그 상속 재산, 즉 이제 50억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다 보니까 이 50억이면은 상속세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만 상속을 받아도 나는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형이 49억 받고 내가 1억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죠. 근데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잘. 보통 이제 그렇진 않은데 형한테 49억 주고 네. 동생한테 1억 주고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잖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죠. 네네네. 그러면 내가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어떤 그 세율에 대해서 내가 적게 받았으면은 상속세율도 좀 적게 적용이 돼야 되고 내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제 상속세율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은 어떤 이 형평성에 맞게 좀 이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속세는 그냥 무식하게 이 유산 그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 그냥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상속 그 재산을 적게 받는 이 자녀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마다 이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든 간에 내가 받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평성이 더 맞겠죠. 예, 더 공평한 세금이고 상속 재산이 뭐 50억인데 아까처럼 근데 이제 내가 뭐 5억만 받았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유산세에서는 나도 50%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은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그 자녀마다 상속인마다 5억씩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5억을 받으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세부담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그 상속공제가 우리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 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은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상속받는 자녀마다 5억씩 상속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상속받는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각자 5억씩 2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은 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관련된 영상 하나
본인 채널에 올리신 거 봤는데 네네. 상속세는 개편되면 세무조사는 확대된다고 영상 썸네일 제목이더라고요. 네네. 세무조사는 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 뭐 세무조사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아무래도 이 세무조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산취득세가 아까 좀 공평하고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 이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유산취득세는 이 상속인들이 어떻게 그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속인끼리 이제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받는 그 금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 상속인끼리 그 상속받는 그 비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상속세를 줄이고자 뭐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 형제들 간에 뭐 첫째가 70%, 둘째가 30% 이렇게 받았다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는 5대5가 이제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랑 다르게 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상속세 세무조사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그 계좌만 일단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그 위장 분할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말고도 이 상속인 전체 계좌를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좌 조사를 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럼 유산취득세 이거는 지금 도입을 뭐 올해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시행일이 28년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2028년. 네, 그 지금 당장 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그 유산취득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뭐 모든 법이 그렇다시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여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법 통과를 이제 그 동의를 해야 실제로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유산취득세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건데, 뭐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은 이것을 이제 자기 정당의 어떤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니까 그 반대 이제 정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또 반대를 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상속세가 과하다. 그래서 상속세 인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은 이 상속세를 어떻게 완화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 완화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유산취득세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주제가 상속세니까 그럼 상속세 좀 절세 방법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물론 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제 이 책에 뭐 신간인가요? 네, 신간입니다. 예, 상속증여 기술에 자세히 다뤄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김 작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이제 좀 꼽아서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상속세를 좀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속세 절세는 불효자가 더 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재산이 뭐 어떤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고 뭐 금융재산은 없으세요. 그럼 이제 자녀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한 그 생활비나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빼주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상속세에서 이러한 그 효도적인 비용들을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 생활비나 그 병원비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도 부모님의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뭐 활용을 하시든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은 뭐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좀 빌려드리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이 상속 채무가 발생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상속세에서 절세가 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를 부담하시는 것은 상속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효자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네, 안타깝지만은 뭐, 예, 약간 마음만은. 그걸 잘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불효자가 되자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이제 상속 주택이 있으면은 이 주택을 어떻게 그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속세 절세도 해야 되지만은 이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 절세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상속 주택의 이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8%인데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그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상속세율이 2.8%가 아니라 2% 빼서 0.8%입니다.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 취득세율이. 그런데 우리가 이 취득세율을 적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받았어요. 이 김 작가님이 제 형이고 제가 이제 동생인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김 작가님은 이제 주택이 있으세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저랑 김 작가님이랑 5대5로. 그럼 이때는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연장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지분이 같다면은 연장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장자인 형은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율이 0.8%가 아니라 2.8%로 적용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김 작가님은 이제 뭐 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2.8% 취득세율 부과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동생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동생은 무주택자인데 동생도 이제 형이 이제 유주택자라서 그 0.8%가 아니라 2.8%로 부과가 된다는 거죠. 이건 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예, 나는 무주택자인데 형이 유주택자라서 이 취득세율을 0.8%가 아니라 2.8%로 내야 된다. 이게 한 몇 천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그 동생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속받으면 돼요. 내가 51%, 형이 49%. 예, 이렇게 되면은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의 취득세율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동생 무주택자의 그 취득세율 0.8%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0.8% 적용되는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형도 유주택자인 형도 동생의 취득세율을 따라가서 0.8%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속세가 아니고 취득세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상속 주택을 분할하실 때 무주택자인 이 상속인은 지분을 1%라도 더 많이 상속을 받게 하시면은 모든 상속인이 전부 다 이 0.8% 취득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절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주제는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역대급 세수펑크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2년 동안에 이 세수펑크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23년에 56조. 그리고 작년에 24년에 31조. 거의 2년간 합치면은 90조 가까이 이제 세수 펑크가 난 거죠. 그 심지어 이제 올해도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등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것이 우리 법인들한테, 기업들한테 뭐 악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뭐 기업들의 그 매출이, 이익이 줄어들면 또 법인세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재정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는 또 이 재정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을 이제 확보를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아무래도 이제 세무조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추가된 게 있어요. 올해 또 새롭게 개정된 법인데요. 저는 이 법안 보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제 추징하면은 추징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법으로 개정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이미 법이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셨죠? 예, 너무 큰 동기부여죠. 물론 이제 한도는 이제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세무공무원한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뭐 추징을 많이 해도, 사실 이 세무공무원들이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뭔가 이제 뭐 귀찮은 일을 안 만들려고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은 그럼 뭐 좀 타협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한테 세금을 추징을 많이 해도 뭐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이득될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세무 공무원들이 금전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세무조사 확대뿐만 아니라 그 조사 강도도 저는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사 강도가 심해진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세무조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그런데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매출이 굉장히 많지 않는 이상은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고, 보통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뭐 영세한 분들의 사업자 세무조사는 거의 99%가 탈세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남한테 밑보일 짓을 하지 않았거나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사업자 세무조사를 맞으실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상속세 세무조사죠.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과거 이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해서 사전증여 재산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도 이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한 15억은 돼야 나온다.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이 몇 억 수준이시면은 사실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국세청의 어떤 인력과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 번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세무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 선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이제 했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조사에 대한 반발성도 좀 적고, 그리고 추징할 뭐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요거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코인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세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은 원래 이제 25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심했죠. 반발이 심해서 2년 더 이제 유예를 해서 27년 1월부터 과세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뭐 몇천억을 벌더라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론 이제 코인으로 뭐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100% 나온다. 그렇죠. 코인을 벌었으니까 이게 뭐 그거 신고되고 뭐 그런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국세청이 이 사람이 코인으로 번 돈으로 뭐 아파트를 취득했구나, 이 사실을 알면 뭐 사실 굳이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코인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국세청 전산에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도대체 그 아파트를 취득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그 큰 돈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면 첫 번째로 거의 100%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니까 일단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 내역 같은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거래소를 이제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니까 투자 내역이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은 뭐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해외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뭐 3개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 있어서 뭐 3개월이 지나면 이 투자 내역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늦게 세무조사 받고 나서 국세청에서 너 이거 저기 무슨 돈으로 한 거냐, 취득한 거냐, 저 그 코인으로 번 돈입니다. 코인으로 돈 번 거 맞냐, 이 투자 내역을 증빙해라 했을 때 증빙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억울하게 실제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자금 출처 조사 당해서 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 내역을 좀 미리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꼭 뭐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소득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액의 아파트나 부동산 취득하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취득 조심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본인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조사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좀 좋다.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20억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은
20억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지만은 네.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뭐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출처 소명하기도 좀 쉬워지고 조사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여유 자금이 많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취득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뭐 자금 출처를 의심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내 보유 현금이 많더라도 일단은 취득 당시에는 최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